저 돈이 없어요. 집에 못 가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응급실 복도 한가운데서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한 노인이 저를 붙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병원 회계 창구는 오후 10시가 넘으면 당직 1명만 남습니다. 저는 그 당직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지한 29살, 종합병원 원무팀 월급은 실수령 230만원, 고시원 월세 45만원, 그 나머지로 한 달을 버티는 사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밤이어야 했습니다. 퇴근을 4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퇴근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잠갔고 컴퓨터 화면 보호기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오늘 저녁에 뭘 사 먹을지 머릿속으로 따져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와 컵라면 하나. 그게 오늘의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쪽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힘없는 발소리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닥에 끌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매일 밤 그런 소리들이 납니다. 아픈 사람들, 지친 보호자들, 창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저는 그 소리들을 더 이상 예민하게 듣지 않도록 오래전부터 훈련해왔습니다. 소리가 창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제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등이 굽어 있었고 점퍼 소매가 너무 낡아서 솔기가 터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갑도 가방도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잠시 저를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이 창구 앞에 오는 사람들이 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입원 수속, 퇴원 서류, 보험 청구. 그건 제 일입니다. 저는 준비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 노인은 대답 대신 창구 유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돈이 없어요. 집에 못 가요. 저는 그 말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말이 왜 지금 저한테 향하고 있는 건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계 직원입니다. 진료비를 받는 사람이지 여비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창구는 택시비만 있으면 돼요. 저 집이 멀지 않아요.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망함인지 체념인지 그 경계 어딘가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창구를 닫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입이 먼저 물어버렸습니다. 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들놈이 데리러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더 복잡해질 것 같았고 더 복잡해지면 제가 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잘 알았습니다. 저는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사람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나머지가 들어있는 지갑이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을 하루에도 2~3번씩 확인하고 커피 한 잔도 참아가며 맞춰놓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5만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따지기 전에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가 먼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진짜로 택시비가 없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릅니다. 병원 앞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고 쉽게 속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손이 움직였습니다. 여기요 5만원을 창구 아래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노인은 그 돈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받지 않을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오히려 저를 더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택시비 하고도 남을 거예요. 집에 가세요. 노인은 천천히 손을 뻗어 돈을 집었습니다. 손가락이 돈 위에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큰 감사도 아니고 과장된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실을 말하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속 어딘가에 가서 닿는 걸 느꼈습니다. 노인은 돌아섰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창구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점퍼 뒤쪽에도 솔기가 터진 자리가 있었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노인은 밤속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퇴근 가방을 다시 어깨에 맸습니다. 지갑을 닫았습니다. 5만원이 빠진 자리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건 후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편의점으로 가는 길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후회가 없을까? 저는 이 돈이 아까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달 남은 생활비가 얼마인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5만원은 제게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맞는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삼각김밥을 하나만 샀습니다. 컵라면은 내일로 미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이
평소보다 조금 길게 느껴졌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때는 그 노인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5만 원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거라는 건 더더욱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5만 원을 드린 것을 후회한 건 다음날 오전 11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후회라기보다 공포였습니다. 제 심장이 처음으로 그 밤의 선택을 향해 왜 그랬어라고 소리치기 시작한 건 팀장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서지한 씨, 잠깐 나 좀 봐요.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5분 일찍 출근했고 자리에 앉아 전날 마감하지 못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창구 옆 탕비실에서 커피 끓이는 냄새가 났고 옆자리 이선미 씨가 지각해서 허겁지겁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무팀 안쪽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가 출근했을 때 두세 명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멈췄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냥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팀장이 저를 부른 건 2시간 뒤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팀장 이외에 한 사람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행정팀 소속이라고 했고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중에야 그가 내부감사 담당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씨, 어제 당직 근무 맞죠? 네, 맞습니다. 몇 시에 퇴근했어요? 10시 4분이요. 퇴근 시간이 10시거든요. 팀장은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그 페니 종이 위를 긁는 소리를 들으며 내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 오후에 현금 시제를 마감하기 전에 다른 자리를 비운 적 있나요? 그제야 저는 감이 왔습니다. 돈이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이 사라진 시간대에 저 혼자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 두 개의 사실이 맞닿는 지점을 저는 그 회의실 안에서 처음으로 인식했습니다. 자리를 비운 적은 없는데요. 창구 앞에 분이 오셔서 잠깐 응대한 적은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노인이셨어요. 집에 가실 돈이 없다고 하셔서. 저는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스스로 멈췄습니다. 5만 원을 드렸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어떤 표정을 마주하게 될지 느낌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잠깐 응대하고 돌아갔습니다. 면담은 2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현금 시제 마감 내역, 퇴근 전 확인 절차, 창구 잠금 여부.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5만 원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짓말과 침묵 사이 어딘가에 있었고 그 차이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을 때 사무실 안에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안 보는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들의 시선이란 가끔 대놓고 쳐다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선미 씨가 화장실에서 저한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지한 씨, 나는 믿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어제 혼자 있었던 거 좀 걸린다고.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화장실 칸에 혼자 들어가서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앉았을 때 눈이 따가웠습니다. 울 것 같아서. 울지 않으려고 천장을 봤습니다. 얼마가 없어진 건지 아직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복도에서 엿들은 이야기로는 12만 원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애매한 금액.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간 거라면 왜 하필 12만 원인지, 실수로 정산이 잘못된 건지. 그런데 그 판단은 제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일했습니다. 엑셀 화면을 열었습니다. 숫자들이 흘러갔습니다. 손가락이 자판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지난 1시간 동안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진동을 느꼈고 화면을 봤고 잠깐 전화를 받을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전화는 항상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안 보이거나 돈 이야기이거나. 오늘 같은 날 어느 쪽이든 받기가 무서웠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지아나, 응, 엄마 병원에서 연락 왔어. 이번 달 치료비 납부. 기한 20일이래. 저는 모니터를 끄지 않은 채로 팔꿈치를 책상에 올리고 이마를 한 손으로 짚었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동네 정형외과였는데 작년에 상태가 나빠지면서 큰 병원으로 왔습니다. 매달 치료비가 40만 원 안팎입니다. 어머니 연금이 80만 원이고 치료비를 내면 나머지 4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팁니다. 버티다 모자라면 제가 채웁니다. 그게 지난 1년의 구조였습니다. 알겠어. 엄마, 내가 낼게. 미안하다. 지아나,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에서 5만 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이제 남는 돈이 어머니 치료비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빡빡하게 맞추면 되는 돈이었지만 이달 말에 또 뭔가 생기면 그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저는 잠깐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면서 어젯밤 노인에게 5만 원을 건네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망설이다가 손이 움직였던 그 순간, 후회가 없었다고 느꼈던 그 순간, 지금은 조금 달랐습니다.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5만 원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 노인이 진짜 집에 갔는지,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했던 그 목소리가 진짜였는지 하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돈을 훔쳤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버스를 탔습니다. 좌석이 없어서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어폰도 꽂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몸이 같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버텨졌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일도 또 버텨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건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고시원 방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 저는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고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미안하다고 했던 목소리. 어머니는 자식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아파서 미안하고, 돈이 없어서 미안하고, 나이 들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드는데 왜 조여드는지를 말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만큼은 정말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쏟아지던 시선들, 팀장의 낮은 목소리, 통장 잔액, 어머니의 치료비, 그리고 그 노인의 등이 전부 한꺼번에 밀려와서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가방을 껴안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젯밤 그 노인이 돈을 받으면서 잠깐 멈추던 그 손이 생각났습니다. 떨리던 손. 그 손이 5만 원 위에서 머뭇거리던 그 찰나,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지금이 힘들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다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을 때 저는 그가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중 하나를 맨손으로 일으킨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며칠 전 응급실 복도에서 만났던 등이 굽고 점퍼 솔기가 터진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며칠 전 면담 이후로 미묘하게 달라진 상태였습니다. 대놓고 뭔가를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사무실 안에는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공기처럼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마시면서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현금 분실건에 대한 조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저는 그 결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병원 1층 로비에서 누군가 원무팀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직이 아닌데도 제 이름이 거론됐다고 했습니다. 저를 직접 찾는다고. 저는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내려갔습니다. 로비 중앙 소파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그날 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봤던 그 노인과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차림새가 달랐습니다. 다림질된 셔츠, 깔끔한 바지, 손목에는 수수하지만 오래된 시계, 몸에서 풍기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품이라는 게 사람 몸에 배어있는 냄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익었습니다. 그 눈, 저를 찾으셨어요? 노인은 저를 보더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한테 5만 원 주셨던 분이죠?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 말을 여기서 이렇게 들을 줄 몰랐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다른 직원들이 오가는 공간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셨어요? 노인은 저를 바라보며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민망하거나 감사한 미소가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의 미소 같았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로비 끝쪽 조용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버티면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석, 뭔가 들어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았습니다. 저는 연예인이나 재벌 뉴스를 잘 챙겨보는 편이 아닙니다. 노인은 제 표정을 읽고 작게 웃었습니다. 강호그룹 창업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호그룹, 유통, 건설, 호텔. 이 나라에서 그 이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 아니 강민석 회장은 제 침묵을 기다렸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으러 간 건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을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 곳을 다녔어요.
택시 기사에게도 물어봤고, 편의점 직원에게도 물어봤고, 식당 종업원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은 모른 척했고, 몇몇은 퉁명스러웠습니다.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달랐어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칭찬을 받는 건지, 평가를 받는 건지, 아직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냥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망설이다가 그냥 한 것. 그게 저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따가웠습니다. 저는 얼른 눈을 깜빡이고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습니다. 강민석 회장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5만 원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드린 거니까요. 돌려받으려고 드린 게 아닙니다. 회장은 저를 한참 봤습니다. 그 시선이 길어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받으세요. 그냥 5만 원이 아닙니다. 이건 제 감사입니다. 사람 감사를 거절하면 그 사람이 서운합니다. 저는 그 말에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고시원에 돌아와서 열어봤을 때 안에는 5만 원짜리 1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로비에서 만남이 있은 지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회계 창구에 앉아 오후 마감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쪽에서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남자였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양복을 입은 남자. 걷는 자세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창구 앞에 서더니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지한 씨죠? 목소리가 낮고 딱딱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강태준입니다. 강민석 회장 아들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창구 앞에 선 채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여기 다녀가셨죠? 당신한테 봉투를 줬다고요. 네. 그 봉투 왜 받으셨습니까? 저는 잠깐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드시겠다고 하셔서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받으셨습니까? 로비에서 처음 이름을 들었습니다. 태준 씨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저를 보는 눈이 차가웠습니다. 차갑다기보다 정확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의 눈은 항상 무언가를 측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날 밤 응급실 복도에서 아버지한테 먼저 말을 건 게 당신이죠? 아닙니다. 어르신이 먼저 오셔서 창구를 두드리셨습니다. 당신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알고 접근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박자 숨을 참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말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말도 안 된다는 말, 그날 밤 저는 그냥 퇴근하려던 사람이었다는 말. 그런데 그 말들이 다 입 밖에 나오기 전에 뭔가가 막혔습니다. 이 사람한테 제 억울함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뭔가를 숨기려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퇴근 4분 전이었고 어르신이 먼저 오셨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그게 전부입니다. 태준 씨는 저를 한참 봤습니다. 뭔가를 더 말할 것 같더니 결국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함을 꺼내서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연락처입니다. 앞으로 아버지한테 연락하거나 만나려 하면 이쪽으로 먼저 알려주십시오. 그는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곧았습니다. 저는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준, 강호그룹 부회장. 창구 유리에 제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며칠 만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노인을 도왔는데 그 노인이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저를 의심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돈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노린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 밤에 5만 원을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5만 원을 그냥 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봉투를 가방 안에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50만 원, 제 한 달 생활비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손에 쥐어지는 느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라고 했지만 그 감사가 지금 제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쳤습니다. 태준 씨의 눈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정확하게 저를 재던 그 눈. 저는 그 눈앞에서 제가 아주 작고 투명한 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들여다보면 다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존재. 저는 그 사람한테 절대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앞으로 제가 아주 많이 흔들리게 될 거라는 예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뭘 원하는 겁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실 같은 게 팽팽하게 당겨지다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 그 소리는 밖에서 나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도, 강태준 씨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왔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출근하던 날 아침, 병원 정문 앞에 검은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환자 가족 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 옆에 기사처럼 서 있던 사람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서지한 씨,
강태준 부회장님이 잠깐 말씀 나누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출근 시간 20분 전이었습니다.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병원 정문 옆 벤치에 앉자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 사람과 둘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공간 안에 갇히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 씨는 벤치 앞에 서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번에도 앉지 않았습니다. 서는 것이 습관인지 전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2번 더 만났다고요. 첫 마디부터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연락 주셨습니다. 저는 만나지 않으려 했는데 오신다고 하셔서 왜 만나지 않으려 했습니까?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복잡해지는 게 싫었으면 처음부터 봉투를 받지 말았어야 했죠.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대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봉투를 받은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가진 가장 약한 지점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뭘 원하는 겁니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대답이 뭔지 알 것 같았고 저는 그 틀 안에 맞춰진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잘 보는 분이 아닙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판단력이 흐려지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그걸 이용한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병원 일선에서 일하고 봉급받아 생활하고 어머니 치료비 대느라 빠듯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재벌 회장을 만나서 잘됐다 싶어 붙어있는 거 아닌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제 손이 주먹이 쥐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릎 위에서 쥔 주먹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먹. 그런데 그 안에 뭔가가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억울함인지 모욕감인지 아니면 지난 며칠 내내 쌓아두던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건지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봉투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이 사람이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없애려는 겁니다. 봉투도요. 앞으로 회장님 만남도요. 전부 다요. 태준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수상합니다. 아무것도 안 바란다는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안 바라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그렇게 보는구나. 아무것도 안 바란다는 게 존재하지 않는 세상. 모든 친절에 뒷면이 있는 세상. 그 세상이 얼마나 피곤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화가 났습니다. 저는 출근해야 합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강민석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 번 썼다 지웠습니다. 죄송하다 라고 쓰기도 했고 감사했다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결국 보낸 문자는 짧았습니다. 회장님, 봉투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이후 연락은 어렵습니다. 건강하세요. 보내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너무 퉁명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쓰지는 않았습니다. 회장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회사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분실 건은 여전히 결론이 안 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추적했습니다. 창구 잠금 시간, 현금 정산 내역, CCTV 각도. 저는 원무팀에서 일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시스템을 조금은 알았습니다. 며칠을 더 파고들다가 저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이 오기 직전에 창구 안쪽 서랍 잠금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오래된 창구라 간혹 헛잠기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날 밤 정신이 분산된 상태에서 퇴근했습니다. 누군가 그 틈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전날부터 정산이 맞지 않았던 것이 이제야 드러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팀장에게 보고서로 작성해서 냈습니다. 팀장은 서류를 보더니 저를 보더니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이걸 직접 정리한 거예요? 네. 왜요? 제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이전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적어도 이번엔 저를 의심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즈음에 강민석 회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회장이 아들에게 따로 연락을 했고 그 연락에서 제 이름이 나왔고 태준 씨가 뭔가를 조사했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회장이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은 저를 조사하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시작되면 연결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어머니 이름, 서정희. 그 이름이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기억조차 못하고 있던 오래된 기록 안에 14년 전 강호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가 공장을 철수하면서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저는 그걸 기억합니다. 제가 15살이었을 때입니다. 어머니가 다니던 공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공장에서 12년을 일했습니다.
퇴직금은 법정 최저로 정리됐고 재취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해부터 우리 집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2년 뒤에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야간으로 다니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허리가 나빠진 뒤로 무릎까지 나빠졌고 저는 그 옆에서 계속 괜찮다고 했습니다. 회장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제가 곁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태준 씨에게 들었습니다. 회장이 그 기록을 보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회장을 원망하느냐고 물으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 가족에게 무언가를 한 건 아닙니다. 크고 오래된 회사 안에서 어딘가서 결정된 일들이 흘러 어느 가정 하나를 쓸고 갔습니다. 그게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인지 구조의 잘못인지 저는 아직도 명확하게 나누지 못합니다. 그냥 그 일이 있었고 우리는 그 뒤를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날 밤 태준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을 뻔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잠깐 숨을 참았다가 3번 울리고 나서 받았습니다. 서지한 씨.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은 건 여전했지만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 좀 받아주십시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회장님께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건 태준 씨도 아실 텐데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압니다. 그 두 글자가 이상하게 오래 울렸습니다. 압니다.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고시원 창문은 작아서 하늘이 조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작은 하늘 안에 오늘 밤은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면서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15살 겨울, 어머니가 해고 통보를 받고 돌아온 날 밤, 어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려진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 밥이 어떤 맛이었는지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밥상 위에 놓인 어머니 손이 기억납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고 조금 떨리던 손, 그게 기억납니다. 저는 그 손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손이 제게 준 것들을 누군가의 의심 앞에서 작아지는 데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 회장님한테 연락을 드릴지 말지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늘 밤은 그 별을 좀 더 봤습니다. 진실은 극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누군가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나타나거나 진짜 범인이 자백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시간이 지나면서 맞춰졌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소리 없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팀장에게 보고서를 낸 지 닷새 뒤였습니다. 행정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창구 잠금 장치 오작동 기록이 확인됐고 그날 밤 퇴근 이후 다음날 아침 사이에 당직실 출입 기록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화로 들으면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큰 감정이 올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나거나 가슴이 뚫리거나. 그런데 그냥 조용했습니다. 몸 안에서 뭔가가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긴장했던 근육이 처음으로 풀리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그로부터 2, 3일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말을 직접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선미 씨가 점심에 저한테 먼저 같이 먹자고 했고 팀장이 퇴근할 때 처음으로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미안하다고 합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그것도 아주 작은 행동으로. 저는 그걸 모르는 척 받았습니다. 이선미 씨와 점심을 같이 먹었고 팀장 인사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가장 편한 방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강민석 회장을 다시 만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저는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의 압니다. 두 글자가 아직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저를 조금 움직였습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회장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커피가 반쯤 식어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동안 마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앉자 회장은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저를 봤습니다. 서정희 씨 따님이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내렸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 두 마디가 너무 조용해서 카페 안 음악 소리에 묻힐 뻔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정확히 들었는데도 잠깐 잘못 들은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결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회사였고 제가 만든 구조였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제 것입니다. 오래전에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원망하냐고 누가 물으면 저는 여전히 모르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지, 이 말을 꺼내기까지 며칠 밤을 어떻게 보냈을지를 생각하면 함부로 뭔가를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한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안도인지 슬픔인지 그 둘이 섞인 건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장이 말했습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 따만 들어는 주십시오. 회장이 꺼낸 이야기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14년 전 그 공장 철수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그 목록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인사 기록을 뒤져 하나하나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부터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창한 이름을 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한테는 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신이 없었으면 제가 이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5만 원을 건네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다음 장소로 갔을 거고 또 사람들을 시험했을 겁니다. 그러다 지쳐서 그만뒀을 겁니다. 사람은 역시 안 된다는 결론을 냈을 겁니다. 회장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걸 막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코끝이 따가워졌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냥 그랬을 뿐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태준 씨가 밖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차에서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카페 밖 유리벽 곁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먼저 말을 건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짧았습니다. 네 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그 사람을 봤습니다. 여전히 고든 자세였고 여전히 표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조금 달랐습니다. 아까 제가 들어갈 때보다 뭔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날이 서 있던 무언가. 괜찮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태준 씨 입장이었으면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전부 좋은 의도만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의심하는 것도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의 흔적이라는 걸 저는 이해했습니다. 태준 씨가 잠깐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봉투 갖고 계셔도 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피식 소리가 날 정도로 그 돈으로 어머니 치료비 냅니다. 태준 씨도 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웃었다고 하기엔 미묘했지만 굳어있던 게 풀리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특별한 말을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지안아, 밥은 먹었어? 먹었어, 엄마. 뭐 먹었는데? 찌개. 백반집에서. 혼자? 응, 혼자. 어머니는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혼자 밥 먹지 마. 밥은 같이 먹어야 해. 저는 그 말이 웃기기도 하고 이상하게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어, 엄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오늘은 별이 2개였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민석 회장의 재단은 이름 없이 시작됐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이름을 붙이면 모양이 된다고 했습니다. 모양이 생기면 보여주고 싶어진다고.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 가족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더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다른 가족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서 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는 가족들을 먼저 찾아가는 게 맞다고. 저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치료비가 정리됐습니다. 재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연결됐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무슨 일인지 몰라서 저한테 연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좋은 사람이 도와줬다고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저녁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웃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지안아, 오늘 병원에서 선생님이 무릎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 손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잘됐다, 엄마. 잘됐다. 그 말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요즘도 야근을 합니다. 창구를 마감하고 현금을 정산하고 서류를 확인합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월급도 같고 고시원도 같고 점심도 여전히 혼자 먹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무거운 것들을 들고 걷는 방식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엔 이 무게를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으려고 더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지금은 그냥 들고 걷습니다. 무거우면 무겁다고 인정하면서. 얼마 전 퇴근하려는데 복도에서 젊은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대기구역 끝쪽이었습니다. 무릎을 껴안고 앉아서 소리는 내지 않고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5걸음쯤 걷다가 멈췄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나서 그 사람이 눈물을 닦으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왜요?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러고 있어서요. 저는 그 말에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없다는 말을 하려다가 그냥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자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사정도 아무것도. 그런데 그 순간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5만 원이 세상을 바꿨다고 말하면 너무 거창합니다. 그냥 5만 원이 하나의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그 연결이 또 다른 연결로 이어졌고 그 끝에 몇 사람의 삶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올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퇴근 4분 전에 5만 원을 가방에서 꺼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한 사람. 나중에 후회할까봐 잠깐 망설이다가 그래도 손이 먼저 움직인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손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항상 그 손에 좋은 것만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것도 이제 압니다. 그래도 해볼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